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6일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3월 초 연휴를 잘 쉬고 주식시장이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틀 만에 20%가 급락하는 그런 시장을 또 2026년 3월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이란 전쟁 정도로 20%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이 우리가 시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 2500 밑에서 발생했던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계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는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사서 기다리면 돼요. 밸류에이션이 워낙 싼 영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V자로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PBR 2배가 넘는 수준에서 발생한 조정이잖아요. 지금 PBR 1배가 딱 3,00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6,000이면 2배, 6,300이면 2.1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PBR도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격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올라온 주가 두 달 동안의 랠리가 48% 올랐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랠리에 조정을 받는 이격 조정으로 보면 됩니다. 이격 조정이 필요한데 이란 전쟁이 뺨을 그냥 탁 때려준 게 아니라 좀 세게 때렸죠.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 쇼츠나 보면 이 뺨 때리는 뭐 또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죠? 아, 사람들이 왜 저런 걸 왜 할까 싶긴 한데 예, 뺨 맞고도 기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디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흘긴다고 예, 그런 표현이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데 예, 뺨이 이번에 아주 세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도 주식시장의 다 일부고 주식시장의 속성입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퀀트 책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블랙숄저 옵션 모델을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탔었던 그런 수재들이 천재들이죠. 뭐 천재들이 만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왜 파산을 했는가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로 정기 분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관관계 그리고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100%라는 건 없잖아요. 100%라는 건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한여름에 서리가 내리는 뭐 그런 일도 한 번씩 있잖아요. 4월 달에 폭설이 내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한 번씩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태풍도 보면 한 20년 동안에 한 번씩 큰 태풍이 오죠. 2004년이었나요? 태풍 매미 뭐 그런 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 표준 편차 3 시그마가 99%니까 발생할 확률이 1%도 안 되거든요. 그 1%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1%가 아니라 0.1%의 확률이 아예 그거는 발생한 적이 없어. 그거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하는데 나올 수 있잖아요. 다 그런 발생하기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무너졌고 그리고 많은 헤지펀드들이 수학적 모델로 하던 헤지펀드들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보면 그 소위 말하는 테일 리스크 정기 분포상의 이 꼬리에 해당되는 확률 발생하기 힘든 그 일들이 발생하면서 무너지는데 이번 이틀 동안에 이렇게 급락 2달 동안에 저렇게 급등 다 없었던 일이에요. 다 없었던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금 관리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금 관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확률 퀀트 너무 좋아하지만 혹시나 이
정규 그 0.1%, 0.01% 네, 그런 확률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에 나의 최대 손실은 얼마일까? 네, 그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하면서 네, 자금 관리를 하다 보면 이번처럼 이렇게 급락이 왔을 때 그러면 아주 좋은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계속 댓글 읽어보면서 이번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전쟁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혹시 제가 보지 못한 그런 이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체크해 봐야 되니까요. 너무 저도 고정관념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꺾인 적은 없다. 뭐 이런 고정관념에 또 빠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좀 이따가 기사 보면서 이번 전쟁에 의한 주식시장의 영향과 전망 또 해보겠습니다. 긴급일 때는 웜의 신박 라이브 좋아요 하셨고요. 다음에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20% 빠지면 다음으로는 전문님 말씀 듣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고 전자와 닉스 담고 아들에게도 있는 돈 다 삼전 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카톡으로 엄마 고수라며 삼전 급등한 거 캡처해서 보내네요. 채슬리 인턴에서 그렇다니까 본인도 인턴 해야겠다고 하네요. 2일날 입원해서 3일 새벽 수술하고 정신없이 비몽사몽 하는 사이 난리가 났네요. 정신 차리고 어제 줍줍 좀 했더니 오늘은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올라오니 나의 행운인 듯 합니다. 아이고, 이 수술을 하셨군요. 그 와중에도 네, 시장이 폭락했을 때 또 줍줍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연숙님. 오늘도 행복한 투자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차트의 정석 구매하고 열공해 보려고요. 네, 앞으로 시장은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격 조정이 필요한 횡보 조정이 진행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요 한 3주에서 6주 정도는 오늘 또 많이 빠졌네 하면 또 사시고 또 올라가면 약간 그 트레이딩이 사실 여기서는 좀 트레이딩이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네,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네 하면 예전에는 30% 이상 먹고 파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면 조금씩 잘라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라 먹었다가 6,300 바로 돌파하면 어떡하지? 제가 보기에는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있을 겁니다. 종목별로는 이번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좀 있을 건데, 근데 지수 자체는 네, 그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이 왜 필요하냐면요. 2011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다우가 확 급락하고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도 같이 조정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달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때도 보면 2009년, 10년, 11년 거의 3년 동안 랠리였잖아요. 2009년 미국이 3월 초에 바닥 찍고 쫙 올라오고 그러면서 10년, 11년 그렇게 보면 그때 QE1, QE2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890을 찍고 나서 2100을 왔으니까요. 그렇게 또 밸류에이션이 무거운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2011년 8월 같은 조정이 오면 V자로 바로 전고점 못 뚫는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하정 장세에서 화학 정유가 꺾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9월, 10월, 8월 조정이 있었는데 10월 달에 화학 정유는 저점을 깨게 됩니다. 저점을 깨면서 막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날아가기 시작했었죠. 2011년 8월
9월 보면 전자가 날아가는데 전자가 2011년 10월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2010년 10월에 갤럭시 S,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가 탄생을 하고, 거기서 애플의 아이폰에 비하면 너무 늦었었죠. 너무 늦었었는데 갤럭시 노트로 애플보다는 화면을 좀 크게 해가지고 빵 출시를 하는데 이게 먹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가 되게 혹평을 하죠. 그거 한 손으로 잡기도 힘들 텐데 그거 팔리겠냐 막. 근데 뭐든지 집도 넓혀가면 좋고, 차도 소형차에서 중형차, 준중형, 중형, 대형으로 가는 게 좋듯이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의 역사를 보면 조그만 TFT LCD로 조그만 창이 있다가 계속 화면은 커져갔거든요. 그러면서 갤럭시 노트가 성공을 하면서 2011년 하반기부터 12년, 13년까지 삼성전자가 또 주도주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반도체 랠리가 아니었고요. 핸드폰, 스마트폰에 삼성전자가 패스트 팔로잉으로 1등이 되면서 전자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큰 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주도주가 바뀌는지 아니면 주도주가 다시 가장 먼저 회복을 하는지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차화정 장세가 끝이 났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거의 또 한 시간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얘기를 모아서 쫙 주식시장의 역사를 쫙 한번 해달라고 한 게 우리 복덩이 아우가 요구한 부분인데,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막 떠오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좀 재밌기도 한데, 일단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과거 사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자산이 된다. 멘트 멋져 하셨고요. 코스피는 심장 약한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심장이 약해도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면 재밌는 시장이 됩니다. 그죠? 어떤 시장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급락과 급등의 사이에서 흔들림 없는 전문의 모습 단란마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양봉하는 최 부사장님처럼 시장에 긍정적인 점을 보기 위해서도요 하셨습니다. 이런 폭락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낙관론자가 되셔야 됩니다. 항상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신용만 쓰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번에 체슬리 AI에서 신호가 떴나 했더니 신호 안 떴더라고요. 그 체슬리 AI에서 신호 뜨면 그 정도 상황 정도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 정도는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용만 쓰지 않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기다리면 다 올라오는데요. 주식시장 한지 한 달도 안 돼서 하락하는 모니터 보며 공포가 아니라 지옥을 맛본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거 경험하시는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한 6개월, 1년 되면서 와, 주식이 이렇게 쉬웠나?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쉽네. 그러면서 처음에 1,000만 원 하시다가 돈 탈탈탈탈 다 긁어 모으고 돈 빌리고 해서 한 2, 3억 시작을 했다가 이런 것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게 그래도 지나고 보면
내가 적은 금액으로 주식할 때 좋은 수업료 조금 내고 큰 거 배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슬리 인턴으로 생활한 지 어느덧 312일입니다. 어제와 같은 기록적인 폭락장에서도 전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시장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주위에서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곧버서 매수할 때 저는 가치 대비 저렴해진 주도주를 이틀 동안 담담히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소중한 가르침 덕분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들 많이 저도 봤는데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금융 무사, 그죠? 무사라면 이런 정도의 변동성에는 이제는 좀 의연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참 그래도 인턴 벌써 이제 2년 됐거든요. 2년이 넘어가고 조만간에 또 인턴 총회 합니다. 인턴 총회 할 건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번 인턴 총회 할 때는 제가 울컥 안 하려고요. 그동안에는 이 어려운 주식시장 앞으로 이런 일을 막 겪을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참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정석적인 방법인지 그걸 참 가르쳐 드리려고 이 인턴십을 시작하기는 했었지만 힘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돈이 중간중간에 뭐 마이너스도 나고 플러스도 나고 막 이러면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시고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그런 마음도 많이 드실 건데, 그걸 저희 믿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걸 보면서 항상 이래 마음이 좀 짠했거든요. 짠했는데 이제는 보면 아침 모닝브리프 댓글창도 보면 제가 오히려 뭐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인턴 총회 할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총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 라이브 얘기에 눈이 번져. 채밀턴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생눈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려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렇죠? 네. 채슬리 랩 가입해서 두어 폭락장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댓글을 쓰다가 지웠는데요. 몸의 신발 라이브 진행 시도해보겠다는 전무님의 아이디어에 빵 터졌어요. 역시 전무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어제도 지금 한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후배가 찾아와서 예전에 저랑 인피니티 때 초창기 때 잠시 같이 근무했었거든요. 지금 다른 자문사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 이 3, 4년 동안에 저희 회사가 굉장히 큰 성장을 한 거에 대해서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형이 항상 보면 이 여의도의 고정관념, 그 관습을 깨고 늘 새로운 시도를 하더니 결국은 성공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소위 말해서 이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저희 조상님, 연암 박지원, 뭐 실학사상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 그 조상님한테 이어받은 DNA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열하일기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창의력, 시장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나름대로 소설 쓰듯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박전무 소설 쓰고 있네. 소설 쓰는 게 맞거든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막 상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상상이 돼야 되지 인지 편향적인 상상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런 가운데 또 왜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이 있지? 뭐 그런 거 다 타파해버리고 고객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이라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용을 해야 되죠.
운용사 펀드 매니저라고 아유 그는 뭐 방송 나가가지고 옛날 그런 사고 방식이 아니라 계속 소통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미국에 가서도 뭐 블룸버그랑 그 CNBC 이런 거 켜놓으면 거기 워런 버핏도 가끔씩 나오시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JP 모간 등등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소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적극적으로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고객분들이 불안해하실 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 다른 채널을 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썸네일을 약간 조회수 장사를 하는 그런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언론은 유튜브가 됐든 뭐 방송이 됐든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가 세게 붙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저의 얘기가 왜곡되는 그런 썸네일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거에 자유로 저희만의 채슬리 TV를 만들어서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희가 하는 회의 공개해서 함께 그래도 이렇게 리서치 기반으로 해서 중심을 잡고 가잖아요.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다 아우르면서 웬만하면 성공 투자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업계의 선후배 분들이 보기에는 뭘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게 다 보면 소통을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하면 고객분들이 더 좋아하실 건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 워런 버핏이 그렇게 해놓으셨던 것 같은데 성공을 하려고 하면 고객을 만족시켜라는 거죠. 고객을 어떻게 하면 근데 고객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더 이익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포탄을 맞은 것도 아닌데 아파서 계속 잠만 잤습니다. 정신 차리고 못 봤던 영상들 2배속으로 보는 중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부장 안 보이던데 너무 시장에 신경 너무 많이 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복동이하고가 건강 챙기세요. 나이 들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 관리 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반평생 살아보니 많이 느끼는데 행동이 쉽지 않죠. 주식도 행동, 건강도 행동. 그랬더니 쉴 타이밍이어서 아픈가 싶기도 해요. 몸이 몸살 뭐 이런 거 감기 증세 여기 우리 몸이 우리한테 좀 쉬어 하고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잠도 좀 이번 주말에 푹 주무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그리고 항상 씩씩한 레나님이 아프시다니 상상이 안 되네요. 변동성을 이해하고 위험 관리하라. 요즘 신차 분석에서 채슬리 AI 신호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하락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궁금해지더군요. 네, 신차 그 투자 일기 때 항상 AI 신호가 어떻게 나왔다 이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그 3월 전망에 나오지 않습니까? 3월 전망에 미국 시장 나스닥은 40에서 70으로 편입비를 오히려 좀 더 줄여라라고 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게 이해는 되는데 실제 퀀트적으로는 보면 3월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채슬리 AI의 신호를 보지만 3월 퀀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서
특히나 이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기업들한테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의 경제학으로 보면 또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또 새로운 엄청난 파괴가 됐으니까 또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이란에 드론이 뭐 3개월치가 400개가 남아 있는데 저거 언제면 3, 4주면 다 쓸 건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죠? 전쟁을 하는 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또 무기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파괴를 하고 파괴가 되면 그걸 또 재건하기 위해서 또 석유화학, 철강 등등 이런 산업에 있어서 소재가 또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또 경제가 살아나고 주식의 변동성 또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경험치의 학습이겠지요. 최밀턴 가족분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치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바라만 보다가 오늘 한 종목 어제였네요. 와, 한 종목 150% 수익 난 거랑 현금 조금 보태서 다른 종목 담았습니다. 최슬리 덕분에 과감해진 것 같습니다. 점심은 안 드신 줄 알았다가 점심 먹었다는 대목에서 빵 터졌어요. 점심 먹은 것도 잊을 만큼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오후 장 끝나고 오늘 내가 점심 뭐 먹었지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점심 뭐 먹었지? 머릿속이 온통 주식으로 우리가 용량이 부족하면 덮어쓰기 하잖아요. 제가 언제부턴가 한 10년, 15년 전부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용량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오면 자꾸 덮어쓰기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덮어쓰기가 되면서 옛날에 봤던 분들이 자꾸만 잊어지고 용량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 반도체처럼 머리도 업그레이드 좀 용량 확 이래 뭐 테라바이트 막 기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 이렇게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256메가에서 딱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전무님 2000년 9월 18일 찾아내시는 거 보고 빵 터졌어요. 저도 뭐 하다가 막히면 끝까지 파고들다 보니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완전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제도 방송 찍으면서 이렇게 계속 2020년 9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막 찾아보다 보면 시간이 질질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시험 완전히 망친 거 그런 것까지 막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넘어갈 때는 확 넘어가야 되는데 냉탕 온탕 정말 화끈한 K 정치입니다. 전무님 짱짱맨 최고예요. 저도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닌 세상에 유익함을 더하는 세익종이 될 수 있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하면 50 될 때까지는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회사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거기서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에 의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남은 인생은 결국은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세상에 유익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목표가 되어야 우울증 같은 게 안 옵니다. 그거 왜 그런지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꾸 3000%로 막 빠지려고 벌써 30분 됐네요. 아까 초반에 너무 3000%, 4000%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신문 기사 읽으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댓글이 한 두세 개 더 있어서 요것만 읽고 바로 신문 읽어보겠습니다. 3월 4일 지수가 너무 빠지길래 IRP 계좌에 있던 코스피 ETF를 코스피 5100쯤에서 매도하고 저녁 퇴근길에 전문의 웜의 심박 들으면서 제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것 같아 다시 매수 들어갔는데 아침부터 급등하더니 지수 5600에 체결이 되어 버렸네요. 체슬리 인턴 초기 멤버인데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더 수련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닥치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자신한테 욕을 한 걸 다 담으면 진짜 수십 바가지 저 자신한테 욕을 했습니다. 옛날에 특히 파생 매매할 때 그런 닥침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3월 4일 날 그 이대호 기자가 전화 와서 2시였던 것 같은데요. 2시 반. 그래서 지금 방치해 놓은 내 퇴직연금 계좌에 어떤 ETF를 담을까 그러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때 4월 7일 작년 4월 7일 날도 딱 정확하게 구해줘 체슬리 하면서 전화 왔을 때 그때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살까 고민 중이다 하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답을 말씀드렸다면 그저께는 그랬죠. 그때랑 왜 다른지. 그때는 나스닥도 폭락했을 텐데 지금은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이 이틀 동안 20% 가까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코덱스 증권이나 뭐 코스닥 150 ETF나 코스닥스 200이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 저희 일임 계약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퇴직연금 계좌 운용하는데 그 MP 제가 실제로 운용하는 제 개인 IRP 그 MP를 받고 싶은 분들은 그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그 문자로 코스피 요 코덱스 200 그거 10% 사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난 못 받았는데 하시는 분 계시면 문자 한번 보십시오. 이 회사 전화로 가면 이게 차단이 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5100이면 들어갔었어야죠. 그리고 시황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5600을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5600이 피벗이 돼야 돼요. 5600 밑으로 지금 이번에 밑으로 600, 위로 600 그렇게 이제 박스로 조정이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보시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또 분할 매수 채우시고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ETF들은 또 분할 매도 비싼 영역에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비싼 영역에서는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중심을 딱 내가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5,600을 피벗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 좀 재미난 댓글 중에 하나가 안 그래도 짱짱구님이 적어 놓으셨군요. 네, 구해저 체슬리 보셨다고 그러고 네, 이분이신데 처음에는 이 잡담을 왜 듣나 생각했습니다. 아침 모닝 브리프는 국장만 하는 저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분석하면서 고급 정보를 듣는 느낌이고 제 시야가 넓어진다 생각했는데 웜의 심박은 잡담하는 게 반 이상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듣지 했는데 듣다 보니 중독입니다. 모닝 브리프처럼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데 시황을 파악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전쟁 이벤트에는 전문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안정제 투여가 되더니 곧 실내악 현악 사중주가 되더군요. 하도 댓글을 재미나게 써주셔가지고 이거는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신문 읽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도 저의 또 하나의 약간 단점인데 그냥 냉정하게 확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저도 임플란트 때문에 이 2개나 뽑았는데 실밥 뽑는 날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좀 빨리 올리는 이유가 이거 빨리 올리고 치과 가야 됩니다. 지금 실밥을 못 뽑은 지가 지금 벌써 3주가 다 돼가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너무 천하태평입니다. 이리만 남편 계좌 DB증권 B번을 제 주식 계좌 번호와 혼돈해서 B번을 잊어버린 상황인데도 태평합니다. 제일 좋은 게 사실 안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하시거나 랩 하신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엄청 하루 종일 이 상황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손실이 난 것을 마음의 상처를 다독거려 주시고 살을 아물게 해주시는 것 같아 공감을 합니다. 첫날 폭락시 정리하라는 아내를 기다려보자고 제가 다독거렸고 둘째 날 아침에 폭락해서 또 정리하라는 것을 조용히 만류했었는데 나중에 정리를 하였는데 오늘 10% 반등하니 아내가 속상하던 참에 이 영상을 보면서 큰 위안을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턴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하락 첫날에는 전자, 닉스, 삼바 등등 조금 매수하고 버텼는데 둘째 날에는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일부지만 전자 20주를 팔았지 뭡니까? 조금의 수익이라도 챙기려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하다니요. 책도 더 많이 읽고 적자 생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아들한테는 총성에는 눈 딱 감고 매수해야 된다는 전문의 말씀을 단단히 읽어줬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댓글들이 다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다 나의 얘기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만 이렇게 또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니구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게 이 대중 심리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대중 심리와 나의 심리 심리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투자는 주식 투자의 90%는 심리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그때 대중 심리는 어떻고 나의 심리는 어땠는지 대중하고 같이 휩쓸려 다니면서 막 이렇게 내가 투자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놓으시면 그게 다 나의 실력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신문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인문학을 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오늘 이 기사 보면서 또 제가 몰랐던 부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지상전 수령 크루즈 독덤인 트럼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속에 지금 이라크 쿠르디스탄 데칼라에서 이란 쿠르드 반정부 단체 본부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라크의 쿠르드족 전투 부대가 이란 국경을 넘어서 지상전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 등으로 지상군의 투입을 꺼리는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정권을 내부에서 흔드는데 쿠르드족의 손을 빌리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쿠르드족의 개입 범위가 미국의 이번 장대한 분노 작전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자, 폭스뉴스는 이날 쿠르드족 전투원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국경을 넘어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고요. 이란 쿠르드족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이스라엘 I24 뉴스도 이라크 쿠르드족이 이란 정권을 상대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르드족 전투원 중 상당수는 이 이라크에 거주해온 이란계 쿠르드족이고요. 이번 공격의 일환으로 이란 북서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쿠르드 무장 세력이 이라크 내 이란 국경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서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일부 쿠르드 단체 관계자들도 아직 본격적인 지상 공격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전투원들이 이란 영토로 진입했는지 여부는 엇갈리지만 쿠르드족이 미국의 요구로 이란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여러 경로로 확인된 셈입니다. 옛날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 1980년에 8월인가 9월에 그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년 전쟁이 됐었죠. 9월 22일 날 침공을 했었던가. 그게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한 거랑 좀 헷갈리긴 한데요. 아무튼 그 8년 전쟁 때 그때도 미국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반미 정권으로 인해 바뀌었던 그 호메이니용의 그 이란 혁명 때문에 그때도 사담 후세인한테 무기를 대주면서 야 저기 이란 혼내줘. 그랬었거든요. 그 전쟁이 이제 8년 갔었는데 역사는 참 반복된다 그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이 쿠르드족을 또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투원들이 이란 영토로 진입했는지 여부는 엇갈리지만 미국이 여기 이라크 북부 반자치구역 쿠르디스탄에서 활동하는 쿠르디스탄 자유당 관계자는 이날 AP에다가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지상작전과 관련해 미 당국과 접촉했다고 말을 했네요. 자, 미 백악관도 쿠르드족 접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작전에 대한 관여 여부는 부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북부에 있는 우리 기지와 관련해서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했다고 말했고요. 다만 통화가 이란 공격을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딱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지난 2월 이라크 아르빌 외곽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란 쿠르드족 대원들입니다. 야, 이런 거 보면 거의 그냥 이슬람 무장단체랑 똑같아 그죠? 근데 참 미국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참 이렇게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의 핵심 지도자 2명과 통화를 해서 이라크 주둔 이란계 쿠르드족 이 전투 요원들이 이란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고요. CIA가 이번 전쟁 이전부터 비밀리에 쿠르드족 세력에다가 소형 무기를 제공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데 오스만 제국 해체 이후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한 인구 3천만에서 4천만 명의 이 쿠르드족은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시리아 등 중동 4개국 접경지대에 흩어져서 거주하면서 자치와 독립을 추구해온 민족입니다. 수니파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며 독립을 위해 수천 명의 정예군을 키웠고요. 이란계 쿠르드족은 오랜 기간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반이란 세력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수니파군요. 이란의 약간 이제 반미 쪽에 있는 무슬림 국가의 대부분은 시아파이고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수니파로 보면 되는데 쿠르드족이 수니파 무슬림이 다수이네요 보니까. 자, 그런 쿠르드족의 이란 지상전 개시는
전쟁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로 평가되고요. 쿠르드 세력이 이란에서 무장 봉기를 본격화할 경우에 이란군은 병력을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하느라 핵심 시설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또 하나의 전선을 맞는 셈인데, 이란 혁명 수비대와 정규군이 서부 전선에 묶이면 수도 테헤란과 중부 핵심 도시 방어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네요. 쿠르드족이 단독으로 이란 정권을 전복할 군사적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권의 심장부를 마비시키고 내부 혼란을 극대화하는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하기는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CNN은 이란 반정부 그룹 중 가장 잘 조직되고 상당한 전투 경험도 있는 이 쿠르드족이 이란과의 전쟁에 가담할 경우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남의 칼을 빌려 적을 제거하는 일종의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EJ,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무찌른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이라크 내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아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군요. 2010년대 이슬람 국가 IS가 중동에서 맹위를 떨치자 쿠르드족은 미국과 서방을 도와서 IS 격퇴에도 앞장섰고요. 하지만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시리아 철군을 선언했고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튀르키예의 공습을 받은 쿠르드족은 큰 피해를 봤었군요. 미국이 쿠르드족과 손잡았다는 소식에 이란은 쿠르드를 향해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내 쿠르드족 조직본부를 미사일 3발로 타격했다고 이란 정부가 5일 발표했습니다. 한편 네치르반 바르자니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주 대통령은 4일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자치주는 중동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라크 통신사가 보도를. 자, 하메네이 제거한 미국, 북한에 충분한 신호를 줬다. 저도 북한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는 전투를 지속하면서도 또 다른 전투를 치를 수 있고 결국 승리한다. 자, 지난 2일 펜타곤에서 열린 대이란 공습작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장이 모두 발언 말미에 돌연 회견의 청자를 기자단이 아닌 불특정 적들로 전환을 했고요. 그는 비장한 어조로 미 중부사령부 전역에서 주요 전투 작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 일어나는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승전 의지를 과시하면서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한 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반미 연대국에 섣불리 준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제거 및 핵시설 타격이란 초유의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 수뇌부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우회적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있어서 이란의 쌍둥이 같은 존재인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와 관련한 오판은 금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고요.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출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불법 핵 개발국인 김정은 정권을 동시에 겨눴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역시 이란과 핵 개발에서 협력하는 북한은 이란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처리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이란 타격 작전 자체가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간접적 대북 경고란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자, 트럼프의 새로운 국방 전략 설계자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미국의 분명하고 주요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을 했고, 최근 워싱턴 조야에 북핵 위협을 경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이 시간 끌기용 협상을 하며 뒤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공습을 감행한 마당에 북한에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 역시 이란 사태와 관련한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인데, 이란 공격 직후에는 침략 행위라고 비판한 뒤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한 채 김정은 위원장은 이란 사태 이후 첫 군사 행보에 나섰죠. 국제적 분쟁 발생 시 은둔했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은은 취역을 앞둔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에 올랐습니다. 어제 이 기사도 보긴 했었는데요.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이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서 이 최현호를 방문해서 함선 9분대의 전투 정치 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함해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시험 공정을 요해했다, 점검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김정은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또는 이 이상급의 수상함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서 재래식 육상 전력 현대화와 드론 개발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해군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4일 최현호에서 실시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을 했는데, 김정은이 핵무장화를 강조한 것으로 미뤄서 이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라고 주장하는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는 화살 계열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적어도 활공 비행 특성 때문에 기존 요격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해상에서 핵으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을 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전쟁하면 이거는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핵무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을 개발하고 싶어 하죠. 북한을 개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번 이란 전쟁이 한반도의 또 지정학적 위험으로 이렇게 전염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서로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결국 5% 포기했다. 중국 올 성장률 전망 35년 만에 최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위안화가 7.2였다가 6.9까지 빠졌거든요. 6.9가 살짝 깨지기도 했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너무 크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 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 전인대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죠. 연례 회의가 열렸고요.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전인대가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경기 둔화 속에서 국제정세 등 대변수를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과 함께 지난 40년간 중국의 고속성장을 견인해온 저가 공세형 수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GDP 보시면 이 코로나 때 2.2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기저효과 때문에 8.4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러고 있는데 네, 5%는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 했지만 26년 목표치가 이제 5% 아래로 떨어졌나 봅니다. 자,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4.5에서 5%로 제시를 했고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이 5% 안팎이 선이 깨진 것인데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목표 설정을 생략을 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천안문 사태 직후인 1991년 4.5%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89년 천안문 사태 있었고 91년도가 4.5로 그때 글로벌하게 미국도 리세션 기간이었었잖아요. 중국이 그때 4.5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중국은 22년 성장률 목표를 2021년 6%보다 낮은 5.5로 제시한 뒤 23년부터는 3년 연속 5.2, 5.0, 5.0 이렇게 성장을 달성을 했었고요. 중국 정부 업무 보고 주요 목표라고 쭉 해서 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네요. 22, 23, 24, 25, 26년으로 돼 있고 물가 상승률 목표는 4.5에서 5.0. 경제 성장률이고요. 물가 상승률은 2% 좌우. 그리고 도시 신규 취업은 1200만 명 이상. 네. 그리고 실업률 목표는 4% 좌우. 그리고 지방정부 특별 채권 목표액은 4조 4천억 위안. 이제는 그냥 곱하기 200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900조. 네,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목표가 900조 정도네. 자, 중국이 목표 성장률을 낮춘 표면적인 이유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비축 등 경제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구조를 재편해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취지입니다. 리 총리는 내수를 계속 확대하고 공급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여기에 미국과의 기술, 무역 전쟁 등 글로벌 패권 경쟁도 심해지며 대외 압박도 커진 상태이고요. 이날 리 총리도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격화로 대무역 압박이 상당하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성장률 약 5% 중 수출 기여 비중은 3분의 1에 달해서 지난 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내수 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고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는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업무 보고 키워드가 나오는데 26년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아마 과학기술, 혁신, 그 다음에 소비, 위험, 위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네요. 26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안정, 개방, 내수.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자, 중국 역대 국방 예산은 얼마인가 나오는데요. 올해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7% 증가한 1조 9천억 위안, 약 400조입니다. 400조. 405조 정도고 한화 기준으로 400조를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천조국 하다가 미국이 1500조에서 한 2000조로 확 또 올라갔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미국 국방비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다 합친 것보다 더, 전 세계는 아니겠죠. 전 세계는 아닌데 주요국 한 20개, 30개 다 합친 거, 선진국 다 포함해가지고 한 것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도 국방비 많이 쓰네요. 400조. 1년에
중국이 무역 수지로 한 1조 달러 벌거든요. 1조 달러 버니까 한 1,400조, 1,500조를 버는데 거기서 국방 예산으로 또 한 400조 쓰네요. 보니까. 중국의 수출 주도형 모델 의존도를 낮추면 세계 경제 산업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한국처럼 중국의 반제품, 부품을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국산 부품 채택을 늘리는 등 공급망을 내재화하면 철강, 석유화, 기계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구성 비율은 중간재가 78.4%나 되고요. 자본재가 5.3%에 달합니다. 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에서 조금씩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인도, 뭐 베트남, 동남아 뭐 그쪽이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최근에 보면 아세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미국, 유럽이 아니라 지금 아세안,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수출 국가의 비중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좀 전쟁 얘기인데요. 이란 핵보유 막아야 했다. 이번 전쟁은 도대체 왜 하는가? 우리가 전쟁의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5일 오전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자, 제2의 북한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이십니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을 마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만큼 잘 이해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란을 타격한 이번 사자의 표효 작전은 이같이 규정을 했고요. 1990년대 중반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결과를 거론했습니다. 자, 94년에서 96년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 능력을 갖추려고 했을 때 결단하지 못해서 결국 지금 핵탄두 40개에서 60개 정도를 보유하게 만들었다는 역사를 얘기를 했고요. 그때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뒤 이란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란이 만약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를 사용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사자의 표효 작전의 첫 번째 목표인 이 핵 프로그램 저지와 관련해서 그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타격 이후에도 이란은 시설을 지하 깊은 곳으로 숨기고 60% 우라늄 농축을 진행했다네요. 이란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이 불가피했다는 논리이고요.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 활용 등도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이란 정권은 자국민 3만여 명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작전 목표 중 하나가 이란 국민이 현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한미 이스라엘 국민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는 표현을 여러 번 얘기했고 협상 중에 갑작스러운 타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그때마다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결과였던 만큼 좌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과잉 대응 비판론에도 선을 그었는데 이란 여학교 피해에 대해서 민간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이란발 가짜뉴스가 많으니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또 이날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이 이스라엘이야말로 핵을 보유하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 소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핵으로
타국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거를 지금 이란처럼 그렇게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이제는 가진 나라가 됐잖아요.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중국도 전쟁을 원치 않을 거고 중국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시킬 거다라는 그런 약간의 공감대가 있는 거죠. 자, 기사가 2개나 남았는데요. 조민근의 시선, 코스피와 강남 집값은 잊어라인데, 자, 뭐 5천이 정말 오겠어요? 대선 직후 여당 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꾸려질 무렵 특위위원 A가 민간 전문가 B에 이렇게 반신반의하듯 물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서 5천을 내걸었지만 스스로도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았다는 얘기인데 B 역시 꿈을 크게 가지면 이번 정부에서는 아니라도 언젠가는 실현되지 않겠느냐고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스피에서 5천은 꿈의 지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도달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조기에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상황이 된 특위위원 A도 얼떨떨했던 모습인데 B에게 다시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목표 조기 달성이 기쁘기는 하지만 이러다 갑자기 뚝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냐 하는 부담감이 느껴졌다고 하고 B는 이 정도 지수는 정부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엔 기업이 만든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삼성전자의 이익 모멘텀 하이닉스 뭐 2개 합쳐서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뭐 350조, 400조, 뭐 내년에 500조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반도체가 끌어올린 게 한 1,500조 되고 하지만 이제 밸류업으로 끌어올린 게 저는 4,000에서 4,500은 된다고 보거든요. 자, 벼락같이 왔던 코스피 5천의 주동력은 실제로 반도체였다. AI 데이터 센터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예상치가 급격히 늘어났고요. 물론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도 가세했죠. 하지만 B의 말대로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이었고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 지수는 어느덧 과열 양상을 띠며 불과 한 달 만에 6천을 뛰어넘었고 화랑 증시에 남아 소외된 거 아니냐는 이 포모성 자금이 급격히 쏟아져 들어오면서였고 그러자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개탄하던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 증시에 투자하는 B2가 급증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고 하지만 당국에선 그 어떤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투기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시장이 빚내서라도 주식을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법하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이란 공격 이후에 이틀 동안 20%나 빠지는 폭락 장세를 연출했고요. 경제 상황이 비슷한 상황에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변동폭이 큽니다. 무엇보다 지수가 지나치게 빠르게 오른 데다 B2처럼 불안정한 자금이 많이 들어온 탓에 외풍에 쉽게 흔들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5일 다시 급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아찔한 장세에 코인판과 뭐가 다르냐는 자조가 나오는 중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정책의 결과이지 목표는 아니다. 경제 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해야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증시로도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오고 소수 대기업의 오르락내리락하는 실적에만 기대거나 일일비하는 단기 자금을 쫓아서는 지속 가능한 밸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체력을 키우는 대신 당장 효과를 보자고 강장제만 찾다가는 부작용만 생길 뿐이다. 자, 정책의 결과와 목표가 뒤섞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도 마찬가지인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정부에서는 환호성이 터졌고 한 고위 관련은 순전히 대통령의 개인기로 강남 집값을 꺾었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물론 그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서울 전역을 묶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밑바탕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 자, 대통령의 개인기가 효과를 발휘한 대목은 다분히 정무적 측면에 있고 광범위한 규제와 실망스러운 공급 대책에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시선을 다주택자와 정부의 대결 그리고 세금 문제로 돌려놨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 집값이 조금 꺾이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이고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에 감당 가능한 이른바 affordable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다. 네, 우리가 뭐 월급을 10년 모으고 13년 정도 모으면 살 수 있도록. 네. 다주택 꿈에 아예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집값이 아니라 그렇게 돈 모으면 살 수 있는 그런 affordable한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나오는 집만으로 이 수요를 맞추긴 역부족이고 1월의 공급 대책도 그나마 계획대로 풀려나갈지 불확실하다. 규제로 시간을 벌고 대통령의 심리전으로 시선은 돌려놨지만 급반전한 증시처럼 상황이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시장에서는 씨가 마른 전세 매물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일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바람직한 인식이다. 정책도 일희일비 말고 차분히 다지면서 가자. 네. 이번에 좀 의미 있는 공급 정책이 나와서 보시면 지방의 미분양이 나만 돌다 보니까 집값 못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공급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 정책이 없이 수요만 누르는 세금으로, 그거는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억 넣으면 월 150만 원 따박따박 ETF 과장 광고가 판친다. 최근 4년간 ETF 시장이 4배 성장하면서 투자 열기가 높아지자 이 핀플루언서와 SNS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데, 감독원이 5일 ETF 투자 관련 과장 광고가 만연해 있다면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일부 광고에서 만기 매칭형 채권 ETF를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건데, ETF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운용사가 목표 배분율이 연 10%인 커버 더 콜 ETF를 1억을 넣으면 월 150만 원씩 따박따박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죠. 그러나 이는 목표치일 뿐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일부 광고에서 이 환노출, 언헤지드 된 이 해외 주식 ETF를 달러에 노출돼 있어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환율 상승기에는 더 많은 수익을 얻겠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이 발생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물과 달리 롤오버 비용이 없어서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홍보되는 금현물 ETF는 보관 비용이 또 추가로 들게 됩니다. 일부 운용사가 ETF 운용 보수를 국내 최저나 총보수 0%라는 문구로 홍보하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증권거래 비용이나 기타 비용 등 실질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ETF 너무 제가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거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ETF도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워맨신박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 그냥 전쟁 잊어버리시고 리프레시 하시면서 아프신 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봄이 오는 이 봄을 만끽하시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